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계세요. 그렇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랬죠? 푸틴 여친 공개한다 그래서. 다들 보러 오셨구나. 네, 제가 푸틴 여친이 지금 추정되는 사람이 네. 나타났다고 이게 하길래 사실 뉴스거리는 아닌데. 네, 잠깐 네. 좀 재밌게 한번 가볼까 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죠. 좋겠는데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금발에 이제 여성분 한 분 계시죠. 예카테리나 카타 미줄리나라는 분이 오늘 이제 뉴욕 포스트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요. 저분이 지금 푸틴의 여친으로 추정이 된다. 나이 차이가 32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푸틴이 현재 71살입니다. 네. 일은 하나인데 이제 저분이 지금 39살이라고 하고요. 저 사람이 이제 정체가 뭐냐라고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미줄리나 같은 경우에는 친푸틴 강경파 이제 러시아 의원인 엘레나 미줄리나 의원의 딸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세이프 인터넷 리그라고 하는 이제 약간 친정부 매체의 뭐 지금 대표로 일을 하면서 준정부 기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옆에 있는 알리나 카바에나는 약간 올림픽이나 스포츠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저분이 리듬 체조 뭐 요정이었던 네. 분이신데요. 네, 그 사람인데 지금 전 여친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게 오른쪽이 전 여친, 왼쪽이 이제 현 여친. 네. 지금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는 뭐 저런 바비 인형 스타일을 원래 푸틴이 근데- 좋아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종훈 기자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지금 나발리 사망 사건 이후에 왜 이 뉴스가 나왔냐에 대해서. 그렇죠. 나발리 사건으로 지금 사망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많이 안 좋잖아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푸틴 측에서 좀 여론 공작을 한 게 아닌가, 여론전을 펼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냥 장난으로 지금 보니까 자, 잘 봤습니다. 수고하세요. 나가시려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죠. 더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뒤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헤드라인 함께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 이게 헤드라인으로 나왔네. 삼성전자가 ARM과 최첨단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그 GAA라고 해서 우리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GAA 기반의 최첨단 공정에 ARM의 차세대 시스템 온칩 IP를 최적화해서 양사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이미 뭐 반도체에 대해서 다들 아시니까 뭐 자세한 설명보다는 간략하게 그냥 맥락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요. 사실 지금까지는 3나노 공정의 TSMC도 그렇고 핀팻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류가 지나갈 수 있는 면이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세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이제 GAA라고 부르는 거는 전류와 데이터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내면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TSMC에서는 3나노 공정의 핀팻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우리가 그 이상, 그러니까 3나노 이상으로 2나노까지 갔을 때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놓고 봤을 땐 결국 GAA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GAA의 양산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물론 양산은 했는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이렇게 반도체의 새로운 공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거대한 고객사가 주문을 해야지 그만큼의 이제 어떤 기술 개발도 일어나고 그만큼 매출이 발생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뚜렷한 고객사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예전에 이제 공개된 바에 따르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떤 기업에서 주문을 했다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어디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ARM과 함께 GAA를 기반으로 한 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한 이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PC나 서버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리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코드만 꽂으면 되는데 온디바이스를 하려면 이거는 핸드폰에서 인공지능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력을 적게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ARM 기반은 워낙 저전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ARM과 최첨단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온디바이스 쪽에서도 상당히 좀 희망을 갖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파운드리의 경쟁이 상당히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GAA의 공정 개발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질 그 가능성을 얻게 된 거고요. 후발주자인 인텔은 지금 추격을 하고 있죠. 인텔이 오늘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서비스의 그 공정 기술 로드맵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게 되는데 이름이 다이렉트 커넥트 행사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거고 여기에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도 참석한다고 하니까 인텔도 지금 이제 어떻게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뭐 삼성전자가 GAA 하는 것보다는 아직 느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는 사실 지금 3나노 공정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펫이거든요. 핀펫이지만 요거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3나노 증설을 완료하면 웨이퍼의 연 생산량이 작년 6만 장에서 10만 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엔 또 그만큼 HBM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게 될 거고 지금 3나노를 양산 중인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모두 2025년 양산을 목표로 2나노 개발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에 있어서 누가 또 치고 나가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뚜렷한 고객사가 없었던 그 GAA 3나노에서 ARM이라는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높게 이게 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것 때문일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ASML 지분 다 매각했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매각하긴 했는데 그렇죠. 네. 그 수익이 8배래요.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7천억 원 정도에 사서 이제 매각 금액이 한 6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와. 투자도 잘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헤드라인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1월 달에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출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수출 총 금액이 이제 62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역대 1월 수출 이제 액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오늘 집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월 자동차 산업 동양 잠정 실적 수치 집계에 따른 이제 그 결과인데요. 네. 지난달 이제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가 20억 7,800만 달러, 부품이 19억 1,200만 달러 등 총액이 62억 1,20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4.7% 증가했습니다. 보시면은 작년도 1월 달에는 49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위에 이제 선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저것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지금 수출액이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밑에 이제 같이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친환경차 판매량과 친환경차 수출량과 그리고 친환경차 수출액입니다.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17억 9천만 달러였는데 이번에는 20억 7,800만 달러, 약 8천만 달러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겠지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판매 금액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동급 차량이랑 비교를 하면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500만 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더라도 1,000만 원 비싸고 비싼 차는 2,000만 원 이상 비싸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친환경 전체 자동차 수출액 증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장표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제 업체별로 수출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보시면은 뭐 현대차가 당연히 제일 많이 수출을 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전년 동월비를 보시면은 한국 GM이 이제 전년 1월보다 180% 증가를 했습니다. 와. 총 수출 이제 물량이 43,000대 정도 수출을 했거든요. 네. 180% 수출한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수출 그 성장률이죠, 사실은. 이게 어떤 차 때문에 많이 팔렸는지를 한번 또 지켜보시면은 한국 GM에서 판매하는 이제 트랙스라고 하는 소형 SUV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뭐 제일 낮은 트림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초반이면 살 수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게 소형 SUV인데 크기가 예전에 뭐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 같은 그런 준준형 SUV보다도 크기가 커요. 정말요? 네. 요즘 나오는 이제 그 스포티지보다는 작지만 예전 모델보다는 크고요. 또 이게 또 저렴하기만 한 게 아니라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로 이게 미국 시장이 들어가는 건데 미국에서도 이제 트랙스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1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반떼, 코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보시면 트레일블레이저라고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원래 이 차량이 2022년도까지는 수출 1등 모델이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작년에 트랙스가 출시가 되면서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트레일블레이저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트랙스로 많이 갈아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출 1등도 바뀌게 됐는데 어쨌든 저 지금 한국 GM이 국내 시장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장표 하나 또 띄워주시면은 이제 친환경차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기차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네. 올해 굉장히 좀 불안한 미래가 그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 1월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수출을 한번 보니까 하이브리드는 전년 동월비 12.5%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8.1% 성장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친환경차 수출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거를 조금 견인했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다음 장표 또 띄워주시면은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67.4% 증가했고요. 네. 전기차는 124.9%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늘었죠. 근데 작년 1월에 많이 안 팔렸습니까? 네, 원래 사실은 1월 달에는 전기차가 거의 안 팔립니다. 보조금 때문입니까? 그렇죠. 보조금이 보통 3월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1월, 2월에는 이제 뭐 렌터카라든지 법인 차량 이런 이제 플릿 모델들만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이제 뭐 정말 급한 사람들은 살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3월부터 많이 판매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1월 달에 이례적으로 많이 팔렸고요. 뭐 며칠 전에 보도가 됐지만 뭐 테슬라가 한 대밖에 안 팔렸다라면서 약간 조롱 같은 그런 언론 보도도 있긴 했는데 뭐 그게 조롱을 할 게 아니고요. 원래 안 팔리는 달입니다. 그때는. 네. 네, 다음 장표 또 띄워주시면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가 보통은 현대차잖아요. 네. 근데 지난달에 기아가 거의 한 1년 반인가 만에 현대차를 넘어섰습니다. 기존의 현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대와 제네시스 브랜드를 합쳐서 판매량을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띄워놓고 봤을 때 네. 이제 기아가 현대차를 넘어서면서 1등을 차지를 했고요. 그럼 저기 보이는 현대차에는 제네시스가 포함 안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가 이제 3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계급장을 떼고 지금 순위를 다 매겨놓은 거예요. 네. 국산차와 수입차를 다 했는데 이제 기아, 현대 다음에 BMW가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 예전 쌍용차죠. 네. 그리고 이제 벤츠, 한국 GM, 르노코리아, 렉서스 뭐 이런 순으로 쭉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더 인스턴트 쇼님께서 공감함 트랙스 엄청 선정 많이 이거 업계에 계신 분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트랙스 넣을 때도 많아요. 이 정도로 트랙스가 사실 그 한국 GM은 그 우리나라 GM이 어떤 자동차 개발은 안 하죠. 거의 소형차 개발을 많이 하고요. 소형차 개발. 소형차 개발하고 주로 이제 소형차 생산 이제 거점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차량들이 이제 예전에는 뭐 말리부라든지 그런 차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이렇게 지금 소형 SUV로 지금 특화가 되어 있고요. 뭐 얼마 전에도 지금 GM 회장이 왔다 갔지만 네. 한국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생산 거점으로서 좀 역할을 좋게 생각한다면은 점점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거점이 되면 또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 무역 수지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자, 그 그린벨트 해제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그린벨트 해제는 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거긴 한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가 나왔고 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뉴스가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아마 내일 그 관련된 뉴스가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기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민생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 사업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해보고 싶은데 여기 관련된 땅이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럼 거기 그린벨트를 좀 해제해라라고 하는 겁,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환경평가 1등급과 2등급지 굉장히 이제 절대 풀면 안 되는 지역 들이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그 지역이 걸리게 된다면 이 지역의 그린벨트는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아예 안 됐었지만 그쵸. 이런 지역은 비수도권에서 지역 전략 사업을 위해서 해제할 경우에는 그럼 다른 1등급과 2등급을 이제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하면 네. 필요한 지역의 1등급, 2등급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지자체 주도로 지역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산업들이 조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의 산업 연구 아니면 물류 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게 되면 지역의 어떤 근로자들도 그러니까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투자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이 8.88 제곱킬로미터였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뭐 반도체 특화, 의료 특화 산단, 에너지 산단 이런 거에 필요한 토지가 25.21 제곱킬로미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야 땅이 모자란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8.88을 좀 제외하고 25.21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론 논란은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찬성하는 분들은 사실 각각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라는 요구의 목소리들이 좀 있었거든요. 많았죠. 사실 그거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권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어떤 경제, 그러니까 요즘에 지역 소멸, 그러니까 지방 소멸 위기론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환경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이 자연을 넘겨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이 주장이 저는 되게 좀 와닿기도 했었는데 그린벨트는 개발 유보 지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하려고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를 막아놓은 것이 네. 아니다라는 말도 참 와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직 이번에 발표가 났고 여기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그럼 그 반대론자와 찬성론의 어떤 그 의견이 계속 첨예하게 맞붙다가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이제 실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엄청 크다고 들었거든요. 여의도에 뭐 8배인가 그렇죠. 뭐 몇 네. 배라고 들었었는데 네. 이게 뭐 사실 수도권이 한 번에 이렇게 풀린다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일자리 관련 소식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이제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전체 일자리가 34만 6천 개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 증가폭이 2021년 1분기 이후 10개 분기 만에 가장 적게 지금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분기별 일자리 증가폭 같은 경우에는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2022년 1분기 75만 2천 개로 정점을 찍은 뒤에 2분기 62만 8천 개, 3분기 59만 7천 개, 뭐 4분기 49만 1천 개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서 10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둔화가 됐습니다. 연령별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60대 이상에서 이제 26만 9천 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34만 6천 개가 늘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26만 9천 개가 60대 이상에서 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일자리 늘어난 게 고령층 일자리라는 말이고요. 반면에 이제 한창 일을 해야 되는 나이라고 하는 청년층인 20대 일자리는 8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20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 4분기부터 이제 1년 연속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산업별로 보시면 뭐 도소매라든지 사업 임대, 정보통신 등에서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주호 기자나 저도 지금 40대인데 40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4천 개가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제 40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증가했다가 이제 작년 3분기 이제 17분기 만에 17개 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40대 일자리 감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일자리가 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허리층이 점점 사라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가정의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감소라고 합니다. 네. 전년 동기 이제 동일한 근로자가 종사한 지속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448만 8천 개가 나타났고요. 또 퇴직이나 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9만 4천 개, 그리고 이제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56만 개, 기업체 소멸,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21만 4천 개로 나타났습니다. 뭐 조직 형태별로는 이제 회사 법인이 23만 2천 개, 회사 이외의 법인이 6만 9천 개, 정부 비법인 단체에서 4만 4천 개, 개인 기업체에서 2천 개가 증가한 걸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고령층은 일하고 이제 네. 20대, 30대, 40대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 혹은 일을 안 하고 혹은 쉬었음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 참 우리가 요즘에 많은 키워드로 나오는 게 엄마는 일하고 아이들은 쉰다 뭐 이런 키워드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맞습니다. 예. 결국 이 고용 형태가 갖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고령층의 그러니까 취직하는 근로 직종은 공공근로이거나 아니면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속성이 탄탄하지 못한 그런 직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늘어나는구나라고 보이겠지만 질로 따져 보면은 상당히 좀 질이 이렇게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런 것 같아서 이런 그 뉴스가 쉽게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산업별로 따져봤을 때 보건사회복지가 제일 많이 늘었고요. 뭐 제조업, 그렇죠. 숙박, 음식 이런 데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용직도 많이 늘었다는 거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점점 많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질 좋은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번에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야.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 뭐 수혜자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이미 다 채웠기 때문에 수혜자는 아닙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던 전국 5만여 가구가 이제 좀 한숨을 돌리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법안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이 과거였다면 이걸 개정을 해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오는 2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전체 회의 그리고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가격이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바로 매매를 해서 이제 팔아버리면 순간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분양을 받았으면 거기서 실거주를 한 3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라는 조건을 걸어놨던 거였죠. 네. 하지만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 워낙 전세가가 엄청 비싸지고 전세 물량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매매는 너무 아직도 비싸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됐던 단지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당장이 아니라 팔기 전에 이제 그 3년 동안 거주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래도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세입자를 받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잔금을 마련해서 분양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요즘 급등하고 있는 전세 가격에서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면 지금 뭐 이 5만 가구가 당장 안 들어가고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를 받고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한 2년 뒤, 4년 뒤에 본인들이 들어가서 3년 동안 거주하면 이제 팔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2년 뒤, 4년 뒤에 과연 지금 전세 세입자를 받아야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이 분들이 2년 뒤 4년 뒤에 그 전세금만큼을 다 모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죠. 그 예를 들어 내가 4억짜리 전세 세입자를 놓고 이제 4억을 제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인 대출을 받은 거죠. 네. 그럼 2년 내지 4년 후에 나는 이 4억을 만들어내야만 나는 이제 실거주를 하고 3년 동안 살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년에 4억 모으는 게 와, 매년 1억씩 모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 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있는 문제점을 2년 후, 4년 후로 그냥 밀어놓은 것뿐이다 네. 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일단 한숨은 돌리긴 했습니다만 이건 좀 지연시킨 거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게 네. 사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둔촌주공 아파트잖아요. 아, 그렇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이후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그런 비판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몇 번이나 말을 하지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맞아요. 가야 됩니다. 이렇게 좀 글쎄요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 저도 참 되게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네. 꼭 지켜보겠습니다를 박제하는 거잖아요. 방송. 그렇죠. 네. 보려고요. 네.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거래가 요즘 많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나가다 보면 부동산들 뭐 휴업 해놓은 거 되게 좀 많이 봤죠. 네. 근데 1월 달에 집계를 해보니까 새로 생긴 신규 부동산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 업소보다 네. 휴폐업을 한 공인중개사 업소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 따르면은 1월 달에 전국에서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총 1,11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협회가 통계를 집계한 이제 시작한 2015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는데요. 휴폐업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1,304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59명이 줄었고요. 이게 새로 오픈을 한 곳과 문 닫은 곳을 합쳐 비교를 해보니까 약 한 180명 정도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문을 닫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런 일로까지. 네. 이게 지금 부동산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주택 건설업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도 429건으로 1월 달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60%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난해 총 429건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2009년도 금융위기 당시 이후에 지금 가장 낮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거든요. 보면은 지금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보다도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큰 시그널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뭐 이거 뉴스도 아니고 그냥 단신조차도 좀 안 될 것 같은데 재밌어서 하나. 외국인 관광객 요즘에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메뉴가 뭘까요? 탕후루는 아닐 것 같고 치킨. 네, 치킨이랍니다. 치킨 네, 나왔네요, 정답이. 신기해서 네. 전해드렸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